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기자 두 분,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 야구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국의 야구 있는 계절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어요. 마지막 입새가 보이고 있는. 그나저나 네. 한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용균 기자가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맞췄어요. 두산 팬들이 굉장히 긴장했다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두산 팬들이 긴장할 만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2015 가을 야구의 지금 한가운데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 프로야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돈 때문에 큰 충격파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네, 외국 나가서 이제 뭐 돈 좀 썼던 몇몇 선수들 때문에 또 한번 그리고 돈이 필요한 구단 때문에 또 한번 시끌시끌했던 지난주. 네. 얼마나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조용할까, 이 세상이. 그나저나 네. 이제 우리가 돈 얘기로 오늘 옐카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좀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히어로즈가 넥센과 이별하고 다른 이제 네이밍 스폰서, 메인 스폰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계, 그러니까 이전에 대부업을 했던 제2금융권 회사와 계약할지도 모른다. 이게 지난주에 어떤 모 언론사에서 특종으로 이제 다뤄지면서 계속 시끌시끌하거든요. 예. 제이트러스트라는 금융그룹이죠. 실제로 앞서 배우 고소영 씨가 제이트러스트 그룹의 이미지 광고를 찍었다가 여론에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하차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몇 주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회사가 제이트러스트라는 회사가 히어로즈의 이제 앞 두 글자를 맡게 된다. 맡게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굉장히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에 프로야구 구단에 내가 응원하는 팀, 뭐 응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해야 되는 팀이 그 팀이다. 일본계 대부업계 출신의 그룹이다라는 부분에서 정서적 반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성토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감정적으로는 지금 반대 여론이 절대 다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한 여론조사 기관이 또 긴급 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 반대 의견이 한 64% 정도고, 뭐 찬성이 한 11.6%,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나온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프로 스포츠로서 이제 자립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합법적인 아직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있느냐, 아마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참 정서적인 그 충돌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그 한국 프로스포츠의 어떤 전체적인 뭔가 상황들 이런 거를 따져서 생각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렇게 좀 합리적인 논쟁이 한 번쯤 있어야 될 문제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정서적으로 일단 걘 절대로 안 돼, 거긴 절대로 안 돼, 좀 이렇게 선이 그어진 측면도 히어로즈 있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도 예. 협상 과정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 리크가 돼서 이제 기사화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런 스폰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열쇠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협상을 해 나가는 중일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히어로즈도 굉장히 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네이밍 스폰서라는 문제를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스폰서,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에 돈을 지원하는 문제에 따져서는 과연 그러니까 제이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출신 성분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따져봤을 때 합법적인 그룹이고 뭔가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고. 이면엔 뭐가 뭐 있더라도, 따져보면 예. 뭐 사실은 또 따져보면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뭐 비행기 돌린 회사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제일 위에 분들이 감옥에 갔다 가기도 온, 하고 분들도 네. 있고. 뭐 예. 그것도 따져보면 다 이제 나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프로야구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투입되는 어떤 스폰서 광고의 외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른 구단들도 모기업 광고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다 삼성 계열사 광고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외연 자체를 넓힌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프로야구 중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스포츠 전문 채널 이닝 종료하고 중간에 그 광고의 절대적인 부분을 제2금융권 때로는 그 광고 네, 대부 음악이 업체들 그 차지하고 응원가처럼 들려요. 네. 실제로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생활화되는 뭐 바쁠 땐 택시도 타고 가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태권보이도 나오고 뭐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국민 정서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일본 출신의 기업이 그 대부업까지 했던 기업이 과연 프로야구 이름을 달고 국민들이 같이 외쳐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서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소니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만약에 협상 파트너가 돼서 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도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랑 도요타 히어로즈랑 붙으면 분위기 정말 한인전인데요, 한인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은 그 일본 기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프로스포츠에 후원 기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또 복합적으로 네. 이게 얽히면서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근데 이 넥센 지금 히어로즈 팬들의 상실감도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 예.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응원했던 팀을 과연 이걸 구호를 외치면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럽 지금 뭐 축구라든지 그런 데 보니까 이게 뭐 베팅 업체를 막 가슴팍에 달고 저도 축구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그 중동 베이스의 굴지 항공사들, 뭐 첼시 같은 뭐 일본계 타이어 업체 뭐 이런 거 빼면 거의 절대 다수가 베팅 업체, 베팅 업체의 이름을 유니폼 가슴팍에 새기고. 그 유럽 축구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한국은 왜 안 되냐? 유럽 축구에서도 그러니까 대부 업체 광고도 달고 뛰고 그 다음에 뭐 베팅 업체도 뛰고 하는데 왜 한국은 후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유럽 축구가 레알 마드리드가 비인이라는 그 베팅 업체를 네. 달고 뛰지만 비인 지금은 마드리드 아니지만. 그렇죠. 비인 마드리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런 광고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건데 히어로즈도 만약에 뭐 어떤 뭐 서울 히어로즈에 만약에 뭐 어떤 뭐 제2금융권의 그런 후원 업체에 이제 이런 광고가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논란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팀 명에 그게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팀의 정체성. 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네이밍 스폰서와 관련된 사실 네이밍 스폰서를 통해서 메인 스폰서가 바뀔 때마다 팀명이 바뀌는 프로 구단이 있나요? 원래 네이밍 스폰서의 대표적인 것은 야구장이죠. 네. 팀명이 아니라 야구장. 텍사스가 홈으로 추진수 선수가 뛰고 있는 텍사스가 홈 구장 알링턴 파크였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라이프 파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프라는 회사는 보험 회사가 잘 알려졌지. 아 그리고 그 홈런 많이 나오는 구장은 그리고 미로키도 굉장히 어떤 그 야구장에 대한 이름을 사용권을 주면서 받는 것이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네이밍 스폰서 방식인데 넥센 히어로즈는 그 방식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목동구장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밍 권리를 가져갈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넥센이 뭐 아주 거대한 모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네이밍 스폰서 물론 아주 작은 하위 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그 영국의 이제 무슨 한 7부 8부 리그 가면 이제 동네 가게 이름 따서 내 팀 이름 만들어주고 네. 하는 경우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이 대규모 어떤 프로스포츠 단계에서 팀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대규모 스포츠에서는 팀의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이밍 스폰서로 방식을 가져온 것은 넥센이 이제 고육지책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실은 지금은 많이들 이제 잊혀졌지만 히어로즈의 첫 네이밍 스폰서 회사는 사실은
훨씬 더 담배 회사였죠. 안 좋은 회사죠. 이제 우리 담배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나마 담배 빼고 우리라고 부르니까 좀 나은 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된 팀이었고 어렵게 지금 정상화로 가는 과정인데 네이밍 스폰서의 한계를 이번에 정말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 히어로즈는 창단할 때부터 해서 그 뭐 구단명을 네이밍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 태생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빨리 자립을 해서 어쨌든 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울 히어로즈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뭐 JT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넥센이 6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런 금액보다 그 2배 이상의 그렇죠. 뭐 물론 금액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포스트 시즌 갈 때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갈 때마다 우승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왔던 제안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제안 자체는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심지어 FA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전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계약금도 우리가 다 주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절대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구단은 알아서 운영을 해라. 우리는 그냥 후원만 해주겠다. 실질적으로 그 후원 업체로서의 역할로만 하겠다, 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했다고 계획하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직적인 또 뭐 돈 떼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당연할 수 있거든. 왜 이거 트레이드 했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했냐. 근데 그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발목 이제 속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서 일절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고. 실제로 JT만 사실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증권사도 들어오고 보험사도 들어오고 심지어 넥센 타이어도 재계약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넥센도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과정에서 JT도 협상 파트너로서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근데 조건이 좋긴 좋아요. 그 조건들을 들었던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조건을 놓고는 고민을 했지만 자기들도 이거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반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기사가 터지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이거는 자기들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린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민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었던 거고 협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내부 반론도 사실은 있었던 상황에서 여론까지 지금 확인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넥센이 이제 자립 과정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형태. 그러니까 앞서 넥센의 후원 그리고 넥센 후원 통해서 나온 어떤 넥센의 성적 향상이 결국 이제 더 좋은 조건의 이제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넥센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팬들의 로열티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팬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사태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넥센의 관중 동원을 보면 사실 목동구장이라는 자리는 구장의 어떤 수용 인원은 작지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 연고로 자리 잡고 있는 두산 LG와의 경쟁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치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 선남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홈 관중 동원 능력은 리그 10개 구단 중에 꼴찌입니다. 결국은 넥센이 여전히 관중 동원 능력 떨어지고 어떤 팀의 인기라든가 로열티가 많은 팬들을 끌어오는데 모자랐다는 부분들은 구단이 앞으로 자립을 해나가는 것,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더 팬층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넥센의 가장 큰 답답함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뭐 만약에 JT하고 후원 협상을 해서 이제 그 도장을 찍고 실제적으로 그 팀 명을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히어로즈의 이제 목표는 어쨌든 서울 히어로즈로 앞으로 한 3년 후에 정도는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교두보로서 이걸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지만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팬심을 잃는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히어로즈는 당장 뭐 어떻게 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은 팬들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 나중에 뭐 고척돔으로 이동을 해서도 팬들이 찾지 않는 구단이 된다 그러면 결국 다른 마케팅들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히어로즈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장기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지금 쓴소리를 조금 더 하자면 히어로즈의 팬층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히어로즈의 홈구장 매출이 대부분 원정팀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경기에 빅 마켓 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팀들을 배정시켜줘서 이를 통해서 입장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계속 몇 년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즈의 문제는 사실은 이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서 이름까지 바뀌어버리면 조금 더 덜커덕거리고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올 시즌 끝나면 팀의 최고 스타 선수인 또 한 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연속 중심 타선이 빠져나가고 FA 자격을 얻은 2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또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장 가서 팀을 응원한다는 건 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이 선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단지 우리 팀이 이겨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팀들이 성장해서 내일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가 갔을 때 이 선수가 뛰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어떤 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년 이제 정부 출마하면 어디론가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히어로즈의 지금 처한 환경에서는 참 쉽지 않은 구조죠.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스몰 마켓 구단에서는 결국은 스타로 이렇게 성장했던 선수가 떠나고 또 다시 키우고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넥센 팬층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큰 약한 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안고 갈 수는 없는 그런 구조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게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격적인 정말 솔깃한 제안이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욱 기자가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럼 그 이후에 그 계약이라는 게 또 그만큼의 조건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길게 봐야 할 텐데 그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이 굉장히 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네. 지금 히어로즈가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히어로즈가 어쨌든 뭐 좋은 판단을 하고 뭐 잘 그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어요. 네. 이게 뭐 히어로즈가 한다고 지금 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담론을 가지고 좀 서로 논쟁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라든지 프로 전체 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하나 큰 충격파가 한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다각도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07년이었죠. 이제 그 현대가 해체가 되고 2008년부터 우리 히어로즈가 되는 과정에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 팀이 과연 2, 3년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8년째 흘러서 리그의 굉장히 강팀으로 어느새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히어로즈가 지금 닥친 위기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로 내려가셔야 되는 두 분을 붙잡고 오늘 옐로카드 녹화를 하고 있는데 2015 KBO 리그 한국 시리즈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저희 옐로카드 만나실 때쯤이면 2차전 끝났고요. 3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고 굵게 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수가 돈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윤안임 빼고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1, 2차전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에서. 나눠갔지 않았을까요? 1승 1패다. 양 팀이 만났을 때 역대 네. 한국 시리즈에서 예상대로 흘러갔던 시리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82년, 2001년, 2005년, 그리고 2013년. 네 번의 만남이 있었죠. 2005년만 한쪽으로 쏠렸고 그렇죠. 나머지는 정말 박 터지는 싸움이었죠. 그렇죠. 전혀 네.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그런 상황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가을에 만나면 참
봄이랑 사자는 뜨거웠네요. 그러니까 네. 예.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싸웁니다. 이번이 5번째니까 그 팀을 제외하고 둘이 맞대결을 했던 걸 찾아보니까 3번 붙었던 게 가장 많더라고요. 혜태 초창기 혜태 삼성, 그다음에 빙그레 혜태, 그다음에 SK하고 삼성 이게 3번씩 만났던 팀인데 벌써 이 두 팀은 5번째 한국 시리즈 정이 들 대로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에서 좀 된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이겨요?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죠. 지금 삼성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가 누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에이스 투수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그 각 어. 영역별로 한 명씩 그것도 첫 손에 꼽히는 선수를 그렇죠. 빠져버렸어요. 불펜에 대한민국 최고의 불펜 투수 그리고 뭐 마무리 투수에서 지금 뭐 최고의 마무리 투수. 그냥 홀드왕 구원왕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뭐 결국은 뭐 3차전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1승 1패로 해서 3차전은 지금 가지 않나. 제 생각으로 3차전 가져가는 팀. 3차전 가져간 누가 가져갈까요? 이영민 기자부터. 네, 위험한 건 일단 동생이. 네. 네. 저는 2년 전 두산과 지금 두산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에는 왼손 투수 한 명 없이 삼성의 어떤 좌타 라인업을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왼손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두산이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갖고 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어쨌건 이현승이라는 마무리 카드를 2001년에 진필중. 그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 이겼네 그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 제대로 된 마무리가 있을 때 두산은 2년 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이 이긴다. 그렇죠. 네. 네. 말해놓고도 두산이 이긴다고 했어요. 이용균 기자가 두산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 다만 양팀 두산의 두산이- 키는 역시 양의지 선수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산이 2013년에도 좋은 경기를 치르고 결국은 뒷부분을 내준 것은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리즈 막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허리 아픈 선수들, 다친 선수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앞선 체력 관리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인데 그 중에서 핵심은 역시 양의지 선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 부분이 두산의 우승을 가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산이 이긴다. 네. 이용균의 예측이었습니다. 뭐 두산이 뭐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두산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삼성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관건 하나는 이제 리포트 선수인 것 같아요. 리포트 선수를 삼성이 정말 공격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플레이오프 때 엄청난 투구를 했어요, 리포트가. 근데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 2판을 등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리포트 선수를 한 게임을 삼성이 깰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삼성이 리포트를 한 번만 이렇게 등판한 게임을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삼성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현성 선수가 있다 그랬지만 이현성 선수도 플레이오프 때 많이 던졌거든요. 네. 막 3이닝도 던지고 막 투수가 많았던 상황인데 한국 시리즈가 이렇게 난전이 갈 때 삼성도 지금 임창용 선수, 안재만 선수가 없어가지고 불펜이 좀 헐거워진 상태지만 실제로 지금 두산도 이현성 선수가 지금 가부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시리즈를 가는 거고 그 앞에 던져야 되는 노경은이라든지 함덕주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다시 회복을 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어차피 뒤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양점 다. 그러니까 결국 선발 싸움인데 결국 리포트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게임.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국 기자는 니퍼트를 공략하는 게 변수가 될 것이다. 네, 결국은 2차전 그 뒤에 5차전이나 6차전. 그렇죠. 이게 승부의 키가 되겠다. 네. 네. 2차전에 리포트 나올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줄 요약하죠. 프로야구가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사실은 큰 계기가 될 것 같고 히어로즈가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리그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힘을 모을 때 리그의 어떤 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 좀 위험 신호등이 좀 켜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좀 걱정을 해볼 만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2015 가을의 전설 한국 시리즈. 삼성과 두산이 모든 걸 다 떨쳐내고 야구 팬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을 명승부를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옐카 야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구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야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야구 없는 계절에
네. 네,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중심에서 불쑥 끼어든 열카의 코너 숫자 노름 이창섭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 시리즈가 좋아요, 한국 시리즈가 좋아요? 저는 월드시가 좋죠. 아, 역시 주관이 있어 이창섭은. 네. 아 근데 워낙 이 MLB 전문 칼럼니스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다고요? 그 정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김영 칼럼을 게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어요. 아, 아닙니다. 한국 시리즈 관련된 아이템을 또 이창섭 씨가 네. 아주 멋지게 오늘 들고 왔습니다. 되게 어떤 소박하게. 얘기로 문을 열까요? 일단 과거 전적부터 보는 게 차례가 아닐까요? 82년, 네, 2001년, 2005년, 네. 2013년. 깔끔하시네요. 아, 그럼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안 담겨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이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단 82년에 4승 1무 1패로 두산이 오비베어스가 우승했고요. 예. 2001년에는 4승 2패로 두산 베어스가 우승했고요. 네, 그리고 2005년에는 4승 무패로 삼성 우승. 네. 그리고 2013년에 4승 3패로 삼성 우승.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좋아요. 안 봤어 나 이거. 네. 저 안 봤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두 팀이 이제 무승부를 제외한 22경기에서 11승 11패더라고요.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시리즈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는 좀 올 시즌 저는 두 팀의 맞대결을 좀 주목했는데요. 아 2015 시즌 맞대결. 네, 최근 전력을 기반으로 붙은 그 시리즈가 좀 더 재밌을 것 사실 같아요. 비교해 보는 게.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삼성이 11승 5패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만난 경기에서 삼성이 이제 평균 7.7득점을 뽑았다고요. 7.7득점. 네, 많이 뽑았고 두산은 반면에 4.8득점으로 이제 올 시즌 자신들의 평균 득점보다 좀 떨어지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또 단기전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홈런이거든요. 네. 이 홈런도 삼성이 확실히 많이 날렸더라고요. 두산전에서 20개를 쳤고 두산은 딱 정확하게 한 개 골인 16개를 쳤더라고요. 삼성에서 홈런을 친 타자들이 다 중심 타자들이에요. 나바로가 7개 쳤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영 선수가 4홈런, 그다음에 이승현 선수가 3개, 또 구자욱과 최태인이 2개, 또 뭐 김상수와 박한이가 1개 쳤는데 나바로가 이를 낼 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두산에서도 나바로를 좀 부담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나바로가 지난해 가을 야구를 봐도 그리고 뭐 페넌트 레이스 경기를 네. 봐도 큰 경기에 참 강하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네. 두산은 반면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그래도 홈런 3개 쳤더라고요. 그다음에 오재원 선수 2개 쳤고 나머지 이제 8명의 선수가 하나 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무게 중심이 홈런을 따졌을 때는 무게 중심이 삼성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나. 근데 홈런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심 타자를 쳐야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좀 높은 비중을 두고 살펴보는 항목이 팀 출루율인데 네. 출루율 확실히 삼성이 좋아요. 삼성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위고요. 네. 1위고 두산은 3위였는데 이게 449 출루율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449에 의한 출루율을 제가 따져보니까 삼성은 이제 뭐 11.2%, 그다음에 두산은 11.6%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높네요 두산이. 두산이 사구가 많아요. 그 449 비중에서 사구가 차지하는 몸에 맞는 공이 네, 많다고요. 몸에 맞는 공 비중이 많아요. 근데 삼성 투수진이 리그에서 가장 적은 몸에 맞는 공을 허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투수진은 아무래도 두산의 그 출루율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유종일 감독께서 이제 그 선발 야구를 하겠다고 이제 아예 공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팀 간 붙었을 때 선발진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찾아봤어요. 나온 투수는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장원삼과 윤성환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피가로와 클로이드, 차우찬이 딱 2경씩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장원준 선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뉴포트와 스자잭이 나와 있었고, 또 마야 진야곡, 김수환, 허준혁 선수가 다 삼성전에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삼성 쪽이 훨씬 좋아요. 성적이 두산전에서 선발진이 7승 4패 4.40. 이거는 리그 평균 실점보다 더 좋은 부분이고, 근데 두산은 3승 5패 6.54로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변수를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선발진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라는 에이스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두산 선발진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 선발진 도합 4승 2패 2.98의 성적을 올렸더라고요. 또 이제 뭐 아킬레스건이 마무리였잖아요. 이현승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삼성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삼성의 전력이 좀
약해졌잖아요. 이제 약해진 건 정말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거는. 세 명의 선수 없이 하는 네. 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예요. 그세 선수가 워낙 또 예.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선수들이기 투수진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주루와 그런 뭐 또 수비력을 봤을 때는 삼성이 근소한 우위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삼성의 우승. 결론이 그렇게 기승전 삼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숫자 아무리- 노름이니까 네, 또 이 시간이. 일단 삼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불펜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두산의 불펜도 그렇게 이현승 선수를 제외하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에 타격전으로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우세하다고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 타격전은 확실히 삼성이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네. 몇 승 몇 패. 저는 4승 2패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구구장의 한국 시리즈. 깔끔하잖아요. 삼성이 대구구장에서 우승을 결정될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딱 떨어지는. 네, 딱 떨어진. 이창섭은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용균이 형 보고 계시죠? 이용균과 이창섭의 대결. 야, 오늘 숫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국에게 윤안님이란. 그걸 왜 물어? 예. 동생 같은 친구들이지. 예. 요건 편집하시오. 감정 조절이 안 돼. 뉴캐슬 같은 데는 이제 그 B클럽은 아니니까 뉴캐슬 팬들 자극하시는 뉴캐슬 팬 여러분께는 제가 대신 이분은 축구를 모릅니다. 모 해설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친숙해진 넥션. 예. 넥션. 아니 형도 그렇게 발음하잖아. 간만에 웃겨서. 홈런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심 타자들이 쳐야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야, 이 하위 타자들을 무시하는 바람. 아니, 이용균과 이창섭의 대결. 둘 다 유명하잖아요. 못 맞추기로.